들었습니다. 12시.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방송 초기에 말씀드렸던, 이제 저한테 사연을 보내신 분들, 그 사연 내용을 좀 읽고, 제가 좀 피드백을 좀 할 수 있으면 그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저한테 메일로, 이메일로, 나는, 시드가 얼마고, 현재, 선물, 코인, 주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사용하는 증권사가, 메타 어디 브로커사다, 또는 국내 증권사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고민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제가 어떤 내용을 피드백을 해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제가 이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 그 내용을 듣고 피드백을 진행을 할 겁니다. 모든 피드백과 조언은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이 컨텐츠에서 말씀드리듯이 제가 여러분들 보고 매수해라, 매도해라, 이런 리딩성 방송도 아니고 참여 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 투자에 관해서는 오롯이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 절대로 수익을 본다, 투자 성공을 한다, 이런 거에 대한 보장도 아니에요. 피드백에 여러분들이 제가 피드백한 부분이 잘못된 점이나 보충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저한테 톡을 보내시든 아니면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이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고정 댓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연 오늘 첫 시간이다 보니까 좀 매끄럽지 않게 진행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늘 하기로 했으니까 저한테 이제 카톡이나 메일을 보내신 분들이 한 열 몇 분 돼요. 그분들 사연을 앞으로 쭉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오늘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박땡땡 님이에요. 이분 사연은 뭐냐면요. 일단 이분 사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매매하면서 8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리딩 따라가다 제가 하지도 못하고 5천만 원 정도 손해를 받고 3천만 원은 멋모르고 덤비다가 봤습니다. 큰 사고가 나서 몸도 불편한데 당장 연말까지 1억 정도 필요한 상황이라 막막하네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한테 보낸 내용이, 일단 이분이 저한테 좀 잘 못 얘기한 게 뭐냐면, 보유 시드가 지금 이 2천만 원 같은데 2천만 불이라고 한 것 같아요. 이 2천만 불 처음에 메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드가 2천만 불이면 돈이 거의 한 300억 정도가 되죠. 한 280억 정도가 되는데 2천만 불이라고 해서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2천만 불이 아니라 아마도 2천만 원이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포지션 한 2,000불 정도가 또 물려 있다고 하시네요. 한 2,000불 정도가 현재 또 이제 매매할 때 포지션에 물려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고민은, 남들은 손절 못해서 손해를 보는데 저는 너무 잦은 손절 및 무분별하게 매매를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트아남님처럼 기다리며 타점 및 흐름 보는 방향을 배우고 싶고, 코인 및 여러 종목들을 다양하게 배워보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온 거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트레이딩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습니다. 매매를 하다가 한 번씩 마이너스일 때 놔버리고 아무 대응도 안 하고 그냥 다음날 보는데, 그럴 때 반대로 가면 손해가 너무 커서 대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매매해도 수익 나는 것 같지도 않고 요즘 이걸 계속해야 하나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분 고민을 말씀을 드렸고, 이분이 저한테 피드백을 해달라고 한 요청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물린 계약 풀어내는 노하우 및 올바른 손절 방법, 매매 들어가는 타점, 지금 손해보고 있는 계약 대응, 전체적인 흐름 보는 법, 지표 보는 법, 전체적으로 신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거 5가지 다 하면 완전 초절정 고수겠죠. 그쵸, 여러분들? 초절정 고수일 겁니다. 자, 일단 제가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현재 2천만 원 정도로 매매를 하시는데, 현재 2천만 원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데, 현재 뭐 한 8천만 원 정도, 8천만 원 정도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연말까지 1억이 필요하대요. 연말까지 1억이. 연말까지 1억이 필요하답니다. 일단은 불가능해요. 연말까지 1억이 필요하다는 그 내용은, 그 사연만큼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2천만 원으로 1억이면 연말까지 못해도 500%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되는데 당연히 불가능하죠. 왜? 본인이 잘하고 있질 않잖아요. 본인이 잘하고 있질 않고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연말까지 1억을 만들겠습니까? 그 1억을 만들어야 되는 필요한 상황이라 막막하기 때문에 본인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게 일단 잘못됐어요. 그 전제 조건이 붙으면요, 연말까지 1억이 있어야 된다, 1억을 만들어야 된다, 막막하다, 그 전제 조건이 붙으면 매매가 안 돼요. 매매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로. 아니, 본인이 여지껏 계속 손실을 봤는데 어떻게 연말까지 1억을 만듭니까? 그것도 2천만 원을 가지고. 2천만 불이면 가능해요. 2천만 불이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그 부분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물린 계약 풀어내는 노하우 및 올바른 손절 방법. 아까 이제 골드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골드 차트를 잠깐 보면요, 아까 이제 제가 오늘 방송 시작했을 때 이런저런 뭐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드렸을 때 일단은 그 첫 번째 요청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린 계약 풀어내는 노하우 및 올바른 손절 방법. 일단은 본인 시드나 본인 레버리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 일단 손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내가 내려올 때 매수를 잡으려고 이 포지션에서 매수를 걸려고 했는데, 그럼 여기 와서 매수가 체결이 되었어. 근데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사연 보면 너무 잦은 손절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올바른 손절 방법이 어떠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수하려고 기다렸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하려고 기다렸으면 그 다음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 자리가. 내가 처음에 여기서 매수하려고 기다렸는데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빠졌다. 그러면 그 다음 매물대나 지지 저항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절을 하더라도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0포인트, 20포인트 칼같이 손절한다. 그것도 방법이겠죠. 그리고 본인 시드에 10등분, 100등분 나눠가지고 그 레버리지가 딱 왔을 때 손절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은 뭐냐면, 만약에 여기 라인에서 내가 물렸다, 매수로. 근데 여기가 그 다음 라인이다. 그러면 여기 라인을 얘가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돌파 후에 다음 캔들까지 보고 좀 기다렸다가 이 라인이 저항이 된다. 왜? 그 다음 지지에서 반등 나올 수도 있거든. 너무 빨리 손절을 하다 보면 항상 되돌림을 줄 때 후회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어느 정도 괜찮은 지지 저항까지는 보는 걸 저는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 중요한 지지 저항에서 지지나 저항이 일어나는지 체크하고 손절을 하는 걸 저는 바라는데, 뭐 물론 그 순간적으로 그런 건 있죠. 갑자기 우리가 그 다음 지지고 저항이고 뭐 간에 이런 뭐 미친 듯한 장대 양봉이나 미친 듯한 장대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그 순간에는 내가 센스 있게 빠르게 손절도 잘라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경우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차트가 움직일 때는 손절 자체를, 내가 손절을 할 때는 저는 그 다음 지지 저항 자리에서 본인이 생각할 때 좀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고 싶거나 뭐 그러면 짧은 타임 프레임, 작은 분봉에서 그 다음 지지나 저항이 일어나는 데서 어떤 움직임을 체크한 다음에 손절한다.
저는 항상 그렇게 손절을 합니다. 손절할 때. 제가 어느 정도, 이 정도 라인을 돌파했을 때, 그 다음에 이 라인에서 저항이 된다, 또는 지지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잘라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손절을 합니다, 저도. 일단은, 올바른 손절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물린 계약 풀어내는 노하우. 이것도 제가 피드백을, 제 말이 정답은 절대 아니에요. 위험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것도 경험이 중요해요, 경험이. 만약에 여기서 올라올 때 여기서 매도를 잡고 싶은데 더 올라와서 물렸다. 근데 저 트 하나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피부 라인이나 추세선 라인에서 추가 대응을 하죠. 비율을 정하죠, 비율을. 처음 진입한 계약이 1낫이면 그 다음 추가 대응할 때는 여기서 아까 제 계산하는 거 보셨죠? 반등 또는 조정이 나올 때 이 100% 반등이나 50% 반등이나 이런 확률보다 한 30% 반등이나 조정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리더라도 여기 부딪히고 여기서 50% 조정이나 반등 나오는 것보다 30% 또는 25% 조정이나 반등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 비율 조절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계산을 해요, 계산을. 처음 진입할 때 내가 만약에 물렸을 때 반대로 갔을 때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가 있고 추가 대응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일단 중요하고, 물린 계약을 푸는 법, 아까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일단은 너무 방치를 하더라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짧은 구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물렸는데 이쯤에서 추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또는 너무 짧은 구간에서 손실 구간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손실 구간이 너무 싫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잔파동 살짝만 내려오는 그림이 나오더라도 조급하게 이런 자리에서 내가 물을 타니까 결론적으로 리스크가 따블 되면서 큰 손실로 벌어지죠. 물론 기다렸다가 좋은 자리에서 추가 대응을 해도 손실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라고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메타에서는 해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죠. 양방 매매가 가능하죠. 그러면서 마진 레벨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제가 방송에서 올바른 대응,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물린 계약을 풀 수 있는 노하우, 이거를 지금 당장에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경험이 중요하다. 이런 거는 경험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 물린 계약 풀어내는 경우에는 푸는 방법은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딱 중요한 피보 라인이다. 예를 들어 처음에 매도를 잡았는데 얘가 계속 올라와서 이렇게 물려 있다. 그리고 추가 대응을 계속하고 레버리지 조절을 했다. 이렇게 되더라도 여기서 더 올라가서 큰 리스크로 손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손절을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내가 이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그 노하우를 내 스스로가 축적을 해야 돼요. 방법이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좀 긴 타임 프레임 안에서 중요한 매물대나 지지 저항 자리들을 체크를 한 다음에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내가 첫 진입할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기다렸다가 이 자리 오면 내가 매수 대응해야지, 이 자리 오면 매도 대응해야지, 막 이러면서 대응을 하잖아요. 진입을 하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수익이 나올 수도 있고 물릴 수도 있잖아요. 확률은 어떻게 보면 반반이죠. 근데 내가 기다리고 좋은 포지션에 진입을 하게 되면 물리든 수익이 나든 그 다음 대응까지도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좋은 포지션 선점을 못하는 게 일단은 문제죠. 그리고 그 다음 자리는 너무 짧은 타임프레임보다는 좀 긴 타임프레임을 보고 그 자리에서 매물대나 지지저항, 내가 첫 진입한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거 올라왔을 때 또는 내려갔을 때 이 자리에서는 내가 첫 진입으로 매수나 매도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 그런 자리들에서 추가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추가 대응 물타다 망하는 사람들 특징이 전부 다 너무 짧은 포지션에서 추가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한 0.5%, 1%
상승 또는 하락 그 파동 한번 맞으면 그냥 바로 청산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첫 진입부터 내 돈의 레버리지를 적절하게 써야 된다. 그게 그러고 이 노하우라는 것들은 이 지금 추가 대응에 대한 노하우나 이제 물린 계좌 푸는 거는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나중에 내 자산이 되고 내 매매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순간에 지금 제가 피드백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제 방송을 꾸준히 보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더리움이 물리든 골드가 물리든 저는 제가 갖고 있는 포지션을 다 투명하게 정보방에도 공개를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이렇게 대응했다. 근데 제가 대응한 자리가 그냥 단순히 올라가니까 매도 잡아가지고 그냥 대응했던 자리입니까? 아니죠. 다 피보라인 아니면 신고가 또는 고점 그리고 또는 어떤 패턴이 나오는 자리 또 뭐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저는 추가 대응을 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올라가니까 뭐 계속해서 물을 타는 게 아니라 그 자리까지 얼마나 기다립니까?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뭐냐면 아마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매도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올라왔어. 매수로 올라가. 근데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시나리오를 이거 물리면 피보라인 예를 들어 여기가 50라인이다. 피보라인. 그러면 여기서 나는 추가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미 생각을 했는데 여기 근처까지 와가지고 체결 안 되고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때 제가 이 지금 내려간다고 해서 따라 붙습니까? 절대 안 따라 붙죠. 이거 체결 안 되면 여기서 지켜봅니다. 근데 여기서 체결 안 되고 빠질 경우에 대부분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횡보하다가 그 다음에 체결되면 여기서 뭐 체결돼 가지고 빠져가지고 오히려 크게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저는 추가 대응이 리스크를 더블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추가 대응을 했는데 그 포지션까지 물리게 되면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가져간다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신중하게 대응을 하나씩 하다 보면 나만의 노하우가 생긴다. 물린 계좌를 스스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매매에 들어가는 타점. 참 이것도 우리가 많이 느껴보고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 매매에 들어가는 타점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차트 공부만 하면 누구나 똑같은 자리를 봐요. 아까 제 방송을 보는데 아까 제 방송에서 시청자님 한 분이 그랬죠. 저랑 추세선이 같네요. 그쵸? 그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하고 하다 보면 지지저항, 매물대,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 발표, 그리고 여러 가지 보조지표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우리가 어떤 프레임 안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이 보조지표가 좋아. 뭐 무조건 예를 들어서 RSI가 좋다. 이것도 정답이 아니죠. 무조건 뭐 볼린저 밴드가 좋다.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너무 타점, 그러니까 너무 좋은 포지션에 진입하려고 어떤 보조지표나 기술적인 분석을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심플하게 매물대라든지 중요한 지지 저항이라든지 보조지표 기본 활용법 뭐 이런 것들을 체크했을 때 여러 부분이 겹치는 자리들이 있어요. 여러 부분이 겹치는 자리가 그 자리가 타점이 되겠죠. 그런데 보통 이 타점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이 진입 단가가 진입 포지션을 잘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심리적으로 인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차트에 선을 잘 그어놓고 여기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나는 매수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얘가 여기서 조금 살짝 반등하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따라 붙는 게 보통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빠져. 그러고 나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는 이제 못 버티고 손절을 했어. 근데 내가 진입한 자리 살짝 밑으로 갔다가 이렇게 올라와. 이러면 멘탈이 나가버리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차트 분석을 잘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포지션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제가 쓰는 RSI나 제가 쓰는 피보 라인이나 제가 그리고 있는 추세 라인이나 매물대 지지 저항 라인들이 여러분들과 다릅니까? 제가 RSI 보조지표를 쓰면 그거를 여러분들 차트에 설치를 했을 때 그 보조지표 RSI를 깔았다. 또는 제가 볼린저 밴드를 쓰는데 제 볼린저 밴드랑 여러분들 볼린저 밴드가 틀립니까? 하나도 안 틀려요.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 분석이나 차트 공부는 내가 조금만 집중하고 노력을 하면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떤 포지션이든지 간에 진입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리고 얼마만큼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런 시간들을 못 견디니까 거기서 그 대응에서 그 심리 상태에서 여러분들과 어떤 사람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누구는 수익인데 누구는 손실이야. 항상 제가 얘기를 하죠. 그런데다가 증권사 수수료도 내야 돼. 마이너스 게임이에요. 마이너스 게임. 이 마이너스 게임인데 여러분들은 이미 진입하는 순간 마이너스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좀 더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매매 들어가는 포지션이 아무리 내가 좋은 자리를 보더라도 진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기다리지를 못하니까, 인내하지를 못하니까.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오늘 내가 매매를 안 해도 좋다. 하지만 내가 이 자리만큼은 한번 내가 왔을 때 꼭 매수를 한번 잡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까지, 그날 매매를 안 하더라도 그 자리까지 왔을 때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그렇게 기다리는 게 습관이 되면요. 마음이 편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손절을 하더라도 데미지를 받질 않아요. 내가 잘 기다린 자리에서 이런 자리에서도 손실이 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내 패배를 깔끔하게 인정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멘탈이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진입해서 원래 내가 진입하려고 했던 포지션보다 안 좋은 자리에서 진입하는 내동매매들을 하기 때문에 멘탈이 더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과정이 좋아야 된다고. 과정이 올바른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내가 정말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포지션까지 기다리는 게 그거야말로 최고의 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까지는 제가 피드백을 좀 해드렸고, 자, 지금 손해보고 있는 계약 대응,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손해를 보고 있는지 저한테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이 세 번째, 지금 손해보고 있는 계약 대응은 제가 일단 지금 방송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전체적인 흐름 보는 법, 네 번째, 전체적인 흐름 보는 법, 지표 보는 법. 자, 지금 일단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종합적인 현재 상황이겠죠. 종합적인 상황이겠죠. 당연히 추세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추세도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다우 이론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하면서 추세에 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죠. 추세라는 거는 단기 추세가 있고 단기 추세, 중기, 장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주로 매매하는 분봉이 5분봉이면 중기 추세에 대한 그 타임 프레임이 좀 큰 중기 추세에 대한 내가 그 원칙을 정해야 돼요. 그럼 중기 추세를 예를 들어 1시간봉, 그럼 장기 추세를 1봉, 이런 식으로 내가 정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지금 전체적인 흐름 보는 법, 당연히 일단 장기 추세를 봐야 되겠죠. 그럼 1봉을 보면 1봉이 지금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뭡니까? 당연히 매수장이죠. 장기 추세는 1봉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당연히 매수장이죠. 그렇죠? 매수장인 거고, 만약에 중기 추세 1시간 봉이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횡보장이죠. 1시간 봉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5분 봉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단기 추세는 매도겠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본인이 생각하는 추세가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지금 이 트아나미 오늘 중기 추세가, 그러니까 제가 텔레그램 정보방이나 이런데 차트 분석 글이라든지
차트를 올렸을 때 제가 그은 선을 기준으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중기 추세, 단기 추세, 장기 추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정답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왜?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 추세가 당연히 본인 생각은 매수인데 저는 매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타임프레임이랑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타임프레임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기준이나 원칙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방법 뭐냐? 일봉부터 큰 타임프레임에 있는 분봉이나 시간봉 그리고 일봉을 꼭 매매하기 전에 먼저 체크를 해야지 그래야지 시장이 만들어 놓은 그 추세 속에서 단타를 치더라도 쳐야지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런데 보통 너무 짧은 분봉에서 다른 분봉, 다른 뭐 시간봉이라든지 일봉 보는 거 자체가 귀찮기 때문에 너무 짧은 분봉에서 그냥 짧은 차트에서 집중을 하니까 순간순간 캔들이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그런 움직임을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아 가지고 계속 보다 보니까 계속해서 손실이 나는 거예요. 왜? 단기 추세는 매수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1분봉 단기 추세는 매수인데 중기 추세나 장기 추세를 봤을 때 거기가 완전히 이평선이라든지 어떤 큰 저항이 있어. 그런데 1분봉만 보고 그 흐름을 보고 짧은 이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 흐름만 보고 내가 달려들었다가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크게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차트를 일단은 분석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일단 차트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중에서도 지표 보는 법. 자, 이 경제 지표 보는 법. 참 이 부분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경제 지표를 볼 때는 그 현재 시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만약에 지금이 금리가 미국 기준금리가 4.5% 뭐 이렇게 고금리 시대가 아니라 만약에 지금 금리가 한 1.25% 또는 1% 시대다. 그런데 CPI 지표 발표가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뭐 인플레이션 상황도 아니고 CPI 지표 발표가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에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나스닥이 상승을 하겠죠.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고용 지표 발표가 자 이제 고용을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다가 고금리 시대인데 고용 지표 발표가 잘 나오게 되면 당연히 연준에서 경제 상황이 괜찮구나 하고 금리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이 저금리 시대에 그런 상황, 인플레이션 상황도 아니다. 그럼 고용 지표 발표가 잘 나왔어. 그러면요, 나스닥이 떡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 상황이죠. 오히려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 나스닥이 빠지는 상황이에요. 그때 시장 상황이나 흐름에 따라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게 경제 지표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현재 지금 이 시장이 원하는 모멘텀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현재 시장이 원하는 모멘텀은 뭡니까? 금리 인하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조건의 지표 발표가 나와야지만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뭐 비트코인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달러 인덱스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이 인플레이션 상황도 아니고 고금리 시대도 아니다. 그러면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지표 발표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물 매매 오래 하신 분들 최근 이제 코로나 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 전에 비농업 취업자 수 지표 발표가 잘 나오죠. 그러면 그날 나스닥 떡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나스닥 주저앉아 버리죠. 그렇게 그 시장 상황이나 현재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게 경제 지표 발표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경제적인 지식, 뉴스 이런 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난 차트만 보고 차트쟁이야. 나는 뭐 차트 섹션이야. 뭐 이러면서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차트를 자기만의 뭐 노하우대로 엄청나게 잘 본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꼭 그런 분들이 이 지표 발표나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 경제 상황에 맞물려 가지고 큰 손실을 볼 때가 많아요. 차트만 보고 대응을 했다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오일에서 손실을 보면 안 되죠.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일에서 마진콜,
로스컷을 다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빚까지 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소에 전반적인 이제 우리가 네이버에만 들어가더라도 경제, 뭐 글로벌 경제, 그리고 세계 현재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뉴스에도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서 경제 지표, 현재 우리 상황이 어떻고, 경제 지표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investing.com에 들어가서 어떤 경제 지표가 있으면 그걸 클릭만 해보시면 돼요.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CPI, 소비자 물가 지수잖아요. 그거랑 근원 CPI랑 뭐가 다릅니까? 이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경제 캘린더 클릭만 하면 알 수 있잖아요. 근원 CPI는 식품이나 에너지 가격을 뺀 나머지 소비자 물가 지수고, CPI는 소비자 물가 지수잖아요. 전체를 다 포함한. 근데 본인은 그 클릭 한번 하면 알 수 있는 거를 귀찮아서 그냥 단순히 수치만 보고 빨갛게 잘 나왔다, 그럼 매수 잡아야지. 뭐 파랗게 나왔다, 그럼 매도 잡아야지. 이런 식으로만 지표 대응을 하시는 분들은 다 실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뉴스라든지 경제 상식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은 그래도 알고 있어야 그 다음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까지는 말씀을 드렸고, 자, 전체적으로 다섯 번째, 신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신법. 참 중요하죠. 신법 중요합니다. 저는 이 투자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선물 같은, 선물, 주식, 코인 같이 어떻게 보면 위험 자산이죠. 위험 자산. 이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차트든 뭐든 뭐 여러 가지 무기들, 돈을 벌 수 있는 요소들,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심리가 항상 7할 8할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가 7할 8할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신법을 강화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첫 번째는 경험이고, 그리고 내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생각. 지금 이 매매를 떠나서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들이 한번 딱 집중을 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눈을 딱 감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만족을 하고 있나? 지금 나는 어떤 상황인가? 현재 나는 월급쟁이로 살고 있는데 다음 달에 갚아야 될 대출금, 그리고 다가오는 뭐 대출금 또는 고금리 사용하고 있진 않나? 또는 사채를 쓰고 있진 않나? 그리고 내 소비가 너무 과하진 않나? 그래서 나는 항상 돈 때문에 힘들진 않나? 그러면서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진 않나?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계속해서 집안의 환경을 파괴하고 있진 않나? 그에 반해서 나는 일단은 돈적으로 여유가 있어. 우리 가족은 화목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부적인 요인, 투자를 떠나서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수십 명, 수백 명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사기꾼들은요, 불법 사설업체나 대여업체 리딩이나 이런 거 하는 사기꾼들은요, 여러분들한테 대출 받아서라도 투자하라고 합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 대출 이자보다 훨씬 더 벌 수 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캐피탈 1년에 뭐 15%, 뭐 20%, 그리고 저축은행, 그것도 안 되면 뭐 러시앤캐시, 사나머니, 뭐 이런 사채, 그것도 안 되면 뭐 일수,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고금리,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괜찮아.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어. 10억짜리. 거기서 10억 담보로 2억 정도 대출을 받았어. 근데 금리가 뭐 3%대야, 2%대야. 뭐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자산이 있으니까 그 정도 대출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대출로 내가 투자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랑 이거는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캐피탈, 특히 10%, 15% 이상 넘어가는 거. 예를 들어서 3천을 빌렸어. 1년이면 어떻습니까? 1년이면 15%면요. 이자가 한 달에 이자만 37만원, 40만원 나가요. 37만원, 38만원 나갑니다. 이자만요. 원금 빼고.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돈은 한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3천을 빌렸는데
이자가 37만 원이야, 한 달에. 야, 3천을 가지고 내가 선물하는데 한 달에 37만 원 못 벌겠어? 벌면 되지. 그게 됩니까? 안 그래도 위험자산, 주식이든 코인이든 선물이든 다 똑같아요. 어느 하나 위험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리스크가 있는 종목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리스크를 더한다. 심리적으로 내가 강해질 수가 없어요. 심리적으로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 돈은 충분히 손실을 볼 수 있다. 손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나는 손실 보면 안 돼. 다음 달 당장 카드값도 내야 되고 카드론 대출 받은 거 이자 내야 되고 이번에 캐피탈에서 받은 대출도 갚아야 돼. 이런 사람하고 누가 더 매매를 잘하겠습니까? 완전히 같은 조건이라면. 그래서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심리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투자를 떠나서 현재 나를 옭아매고 있고 나한테 뭔가 압박을 주고 있는 외부적인 요인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제가 제 얘기를 하면서 시청자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잖아요. 그쵸?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어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그분이 저한테 와, 그래도 트하남님은 건전하네요. 돈을 그렇게 어느 정도 벌면서 여자, 술, 뭐 도박 또는 뭐 이런 뭐 다른 것들 하지 않고 참 건전하시네요. 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라고 좋은 술집 가서 여자 막 10명씩 앉혀놓고 술 안 먹고 싶겠습니까? 남잔데 저라고 뭘 다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제가 매매를 할 때 제 얘기예요.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신법을 처음에 제 마음을 강하게 단련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내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올가매는 게 뭘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너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고 있구나. 한 집의 가장인데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고 있구나. 그리고 너무 내가 지금 사업적으로 잘 될지 안 될지 지금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규모를 계속 갔을 때 언제든지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는 그런 압박감. 그래서 규모를 계속 줄였어요. 원래는 경기도 화성에서 굉장히 큰 공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원들을 완전히 줄이고 정말 이게 한 달에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언제든지 위기가 올 수 있다 생각해서 그런 내가 심리적으로 내 현재 상황에서 뭔가 나를 압박하고 뭐 하는 것들을 하나 두 개씩 정리를 하려고 스스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서 저는요, 여러분들, 제가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우리 아들이 4살이에요, 4살.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애가 가지고 싶었는지 아십니까? 7년 동안, 8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거의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선물을 하면서 뭔가 저희는 애를 갖기 위해서 제가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세상에 있는 병원이란 병원 다 다니고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 임신으로 애를 낳게 되었어요. 애를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이 선물을 할 때 계속해서 어떨 때 흔들리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내가 안고 있는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정에 좀 더 충실해야 되겠다. 내가 뭐 평소에도 뭐 업체 사장님들하고 미팅을 할 때나 이럴 때도 뭐 술자리가 있긴 하지만 그런 거 정말 중요한 자리 제외하고는 친구들과의 또는 모임, 정말 동호회 모임이라는 모임도 다 들어가서 다녔거든요.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모임이 너무 많을 정도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싹 줄여나가면서 가정에 점점 충실하다 보니까 또 복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래도 누군가한테 의지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갖게 되었어요. 저는 일요일마다 성당을 나갑니다. 일요일마다 성당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원래 안고 있던 마음속에 불안하고 힘든 것들을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일단 외부적으로 나를 뭔가 압박하고 옥죄는 뭐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매매에 집중을 하게 되고, 매매할 때도 여러 이제 멘토들을 만났죠. 정말 좋은 점들을 가질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그런 멘토들한테 좋은 것들만, 특히 심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매매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배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전체적으로 신법을 배우고 싶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면, 과제를 던지면, 지금 당장 내 마음 속에서 매매를 떠나서 내 마음을 뭔가 누군가가 쫓고 있는 건 아닌가? 현재 내 환경이 굉장히 뭔가 불안하진 않나? 이런 것들을 먼저 매매도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노력을 한다면 일단은 매매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될 거라는 거죠.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그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는 거고, 외부적으로 일적으로 직장 상사한테 시달리거나 그러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최소한 매매할 때만큼은 깨끗한 마음으로 매매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들 생각들이 항상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인 상태에서 또 이제 투잡으로, 부업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여기 매매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생기다 보니까 그게 폭발을 해서 결론적으로 마음적으로 동요하고 흔들리다 보니까 또 내동매매가 오고, 그런 게 반복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를 떠나서 어떤 지금 환경이나 어떤 그런 곳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스트레스 주는 그런 부분들을 내 스스로도 노력을 좀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래서 오늘 이 박땡땡님 사연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이 정도로. 오늘 한 분에 대해서, 한 분이 너무 요청 사항이 좀 커가지고 너무 요청 사항이 너무 다양하게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피드백을 못한 부분도 있죠. 뭐냐, 물림계약 풀어내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에 얘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렇지만 나머지 것들은 제가 제 주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분한테,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겠지만 그분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를 저는 이제 제 주관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한 분 정도 좀 더 할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거의 1시간 가까이 했잖아요. 1시간. 그래서 내일 또 이제 다른 분 사연을 통해서 12시부터 1시 사이에는 항상 그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요청사항, 이분이 말씀하셨던 이 5가지 요청사항이 여러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시간 정도 좀 이런 피드백을 좀 했는데, 여기서 오늘 피드백 시간은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피드백들도 정리를 해서 내일 또 12시에 또 여러분들한테 또 피드백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